75개나 되는 비트코인 레이어 2를 사용할 유저들과 유동성, 관심 모두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동성과 수익률을 가장 높게 확보한 애플리케이션은 앞으로 6년 동안 살아남는 유일한 비트코인 레이어 2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레이어 2 모듈러 피처라고 해서 갤럭시 HQ에서 발행한 리서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아마 이 리서치가 제가 본 모든 비트코인 레이어 2 관련 리서치 중에 가장 보수적으로 적힌 글이에요. 심지어는 쉽지 않을 수 있겠는데 라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리서치라서 오늘은 이 리서치를 한번 꼭 같이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쪽 아웃룩 이 부분이랑 여기 이 부분 있죠.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 디파이 쓰는 애들 걸 빼와야 한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이 꼭 볼만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됐다, 나는 중요한 데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부터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는 가장 큰 목적은요, 비트코인 레이어 2라는 게 되긴 될 것 같은데 좀 어느 정도인지 감을 못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최소한의 가늠자가 되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나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막연하게 비트코인 레이어 2 잘 되겠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왜 잘 돼야 되는데?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이유를 선뜻 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메꿀 수 있는 그런 리서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요약본을 먼저 읽어볼게요. 2021년 이후부터 비트코인 레이어 2에 대한 투자가 엄청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는 10개 정도 투자를 받았다가 지금은 75개 프로젝트들이 비트코인 기반 레이어 2라는 이름으로 투자를 받고 있고, 모든 벤처펀드 자금 중에 36% 이상이 비트코인 레이어 2에 갈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얼마나 잘 활성화될 수 있을까? 과연 돈값 할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보고서는 2030년까지 47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레이어 2에 연결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2.3% 정도가 유통이 비트코인 레이어 2에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뒤를 읽어보면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인트로 문단은 가벼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내용이죠. 비트코인의 역사, 블록 사이즈 워가 어쩌고, 그래서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 비트코인도 확장하자 라고 해서 블록스트림에서 리퀴드를 만들고 루트 스탁이 만들어지고 1세대 비트코인 확장성 솔루션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다가 2023년 BRC20와 오디널스가 성장하면서 비트코인 레이어 2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죠. 원래 비트코인은 이거 개발하기 너무 어려워서 스마트 컨트랙트 못 쓰는 거 아니야?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빠르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쓰겠어? 라고 하는 게 컨센서스였다면, 이 오디널스 이후에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개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후에도 열심히 수익이 나오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여전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트러스트 미니마이즈 레이어 2, 그러니까 비트코인 레이어 2 중에 안전한 친구들이 기다리는 대신에 이미 일부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에서 사용하고 있죠. 랩비TC, CBBTC, TBTC 같은 친구들로 이미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는 움직임이 잡히고 있고, 그 중에서도 랩비TC가 전체 비트코인 랩핑 시장의 62%를 차지하면서 높은 활성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미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보다 생산적으로 쓰여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미 비트코인 레이어 2보다 나는 비트코인을 쓰는 게 더 좋아 라고 하니까 굳이 랩비TC까지 옮겨가지고 비트코인을 쓰는 사람들이 이미 있고, 그 규모가 이 정도 된다 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네이티브 체인에서는 그 네이티브 코인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에서도 이더리움을 디파이로 할 때 제일 유용하고 이율도 좋고요. 마찬가지로 에토스도 에토스를 메인 재화로 사용하고, 수이도 수이를 메인 재화로 사용하죠. 이런 점을 봤을 때 이 랩핑된 BTC도 결국엔 비트코인 네이티브, 비트코인 레이어 2에서 비트코인이 메인 자산으로 활용됐을 때 훨씬 더 디파이가 익숙하고 매력적일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비트코인 생태계를 벗어나지 않고 네이티브 체인에서 네이티브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것은 비트코인 레이어 2의 주요한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비트코인 레이어 2는 비트코인을 기본 가스로 쓰고 비트코인을 디파이에서 메인 자산으로 쓰고 이러면서 레이어 2가 활성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4억 4,700만 달러나 투자받은 75개의 레이어 2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레이어 2란 무엇인가요? 뭐 딱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뭐 기술적으로 뭐 안전하고 비트코인을 어떻게 안전하게 트러스트리스하게 레이어 2로 옮기고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을 봅시다. 예전에는 뭐 비트코인 프로젝트야 라고 해봤자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 루트스탁, 스택스 이 정도밖에 없었지만 2023년 이후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사이드체인 롤업 이런 건 기술적인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외에도 이제 2023년부터는 사이드체인, 롤업, 굳이 비트코인 사이드체인 아니라 이더리움 같은 데서 롤업을 하려는 시도, 비트코인 인프라, 밸리데이터를 따로 운영하거나 옵티미즘 롤업이나 GK 롤업을 사용하는 비트코인 레이어 2들이 2023년부터 우후죽순 75개나 생겨버렸습니다. 지금은 75개보다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렇게 이 친구들은 암호화폐 VC로부터 1억 7,4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역대 비트코인 레이어 2에 투자한 VC 규모 중에 39%가 이뤄졌고요. 이는 작년 대비 엄청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VC들도 비트코인 레이어 2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죠. 뭐 투자 규모로만 보면은 라이트닝이랑 루트스탁이 예전부터 있던 레거시가 있어서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고 외에도 스택스가 75밀, 시트리아가 16밀, 메조가 28밀 뭐 이런 정도의 숫자들이 보이네요. 이 차트를 보시면 예전에 이제 고대 비트코인 프로젝트들 뭐 스택스, 라이트닝, 루트스탁 이런 친구들이 있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아예 잊혀져 있다가 2024년 폭발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건 분명히 나중에 우리한테도 좋은 유동성으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을 사용한 비트코인 레이어 2들은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이 레이어 2에서 쓰일까? 과연 이 75개가 다 상용화될 만큼의 충분한 유동성이 들어올까라는 점을 봐야겠죠.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비트코인 레이어 2에 직접 활성화될 수 있는 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 레이어 2들이 런칭하자마자 들어올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이미 디파이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트코인 플러스 비트코인 스테이킹 프로토콜, 바빌론에 예치된 비트코인들은 이미 비트코인 디파이가 뭔지 아는 친구들이니까 얘네들은 바로바로 비트코인 레이어 2로 넘어올 수 있는 자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자본들을 먼저 분석해보자 라고 하는데요. 이 리서치했던 시점 기준으로는 약 16만 5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범 비트코인 디파이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59%는 이더리움에 있고 바빌론에는 22%가 있고요. 외에도 뭐 비트코인 레이어 2에서 파밍하는 물량들은 6% 정도, 그리고 또 쉬고 있는 친구들이 조금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바빌론 스테이킹이 정말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그 다음으로는 웹BTC로서 비트코인 디파이에서 사용되는 비트코인들이 많다. 이런 분포를 보인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이 어쨌건 저쨌건 지금까지는 더뎠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비트코인 레이어 2나 웹BTC, CBBTC로 있는 비트코인 중에 실제로 비트코인 스테이킹이나 비트코인 디파이에 들어오는 자본들은 엄청 작게 매년 0.25%씩 증가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고요. 대신에 잠재 비트코인 자본들이 비트코인 레이어 2에 들어와서 활용을 안 되는, 그러니까 비활성화량까지 어느 정도 증가할 거라고 생각해서 연 0.8%씩 쭉 이제 비트코인 레이어 2 같은 걸 활성화하다가 그 뒤로는 다시 성장률이 줄어들어서 시장 점유율은 이 정도 성장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활성화되는 코인들은 좀 더 적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이 분석은 아마 제가 본 비트코인 레이어 2 중에 가장 보수적으로 활성화율을 잡은 거라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보수적인 성장률을 잡아보면 갤럭시 HQ는 2023년까지 총 비트코인 공급량의 2.3%가 비트코인 레이어 2 디파이 스테이킹에서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레이어 2에서 상용화될 수 있는 마켓 규모는 최대 470억 달러가 2030년 정도에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데요. 참고로 이 기준은 비트코인이 2030년에 100K다 라고 가정을 한 거라서 확실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긴 해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 TAM도 증가하겠죠. 아무튼 갤럭시 HQ는요, 이 표처럼 앞으로 6년 동안은 비트코인 디파이, 비트코인 레이어 2의 생태계가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번 리포트에서 가장 주목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비트코인 레이어 2의 디파이 수익률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면 이더리움에서 이미 랩핑되어 사용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공급은 여전히 이더리움 생태계에 머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 레이어 2에선 이자를 10% 주는데 이더리움 레이어 2는 이미 자리를 잘 잡아서 15%씩 주고 심지어 더 안전해. 그러면 이 이더리움 레이어 2에 있는 비트코인이 굳이 비트코인 레이어 2로 넘어올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되게 맞는 말이죠. 심지어 이미 랩비티시나 CBBTC로 비트코인을 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레이어 2의 탈중앙성이나 어떤 친밀함 이런 거보다는 그냥 나는 이자 잘 나오는 비트코인이 좋아 라고 해서 이미 이더리움으로 출장을 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충분한 이자를 공급하지 못하면 너네 비트코인 레이어 2에 생각보다 비트코인 안 들어올 수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여러 랩핑 비트코인이 있지만 일단은 랩비티시만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랩비티시의 시장 점유율을 비트코인 레이어 2들이 뺏어오려면요, 비트코인을 디파이에 예치하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에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파이가 엄청 활성화되어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을 갖고 왔는데 내가 빌릴 충분한 스테이블 코인이 없다면 당연히 활용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레이어 2에는 충분한 스테이블 코인도 유동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전체 발행된 랩비티시 중에 72%가 대출 프로토콜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뽑아가는데 72%가 유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은 모르긴 모르지만 비트코인을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서 비트코인을 더 사거나 다른 알트를 더 사거나 비트코인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빌리는데 매우 관심이 높다는 시장 수요를 확인할 수 있죠. 평균 100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맡기면 50달러어치의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가는 걸 보면 이 수요가 매우 크다. 참고로 랩비티시는 AV에 맡기면 0.04%의 이자를 주는데 이더리움을 맡기면 2.3%의 이자를 주거든요. 그만큼 이더리움에 대한 대출 수요가 더 높다는 뜻이겠죠. 왜냐면 이건 당연해요. 어찌 보면 이더리움 생태계는 이더리움을 기축통화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더리움을 펄프덱스에 갖고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데에 예치를 하기도 좋고, 왜냐면 앱토스에서 앱토스가 기축통화인 것처럼 이더리움에서는 이더리움이 기축통화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랩비더의 대출 수요는 훨씬 더 랩비티시보다 낮다. 랩비티시는 0.04% APY면 사실상 이자 받으려고 예치한 건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거 빌리려고 예치한다고 봐야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첫 번째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비트코인 레이어 2에서 비트코인 기반으로 운영되는 비트코인 레이어 2에서 대출앱이 발생한다면 비트코인이 여러 군데에서 사용될 거니까 이거보다 높은 수익률, 다른 레이어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것보다 비트코인 네이티브 레이어 2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게 더 높은 수요가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오디널즈나 BRC 같은 거를 예치하거나 대출하면서 비트코인 레이어 2가 더 활성화된다면 BTC의 사용률이 늘어나면서 이율도 늘어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보도록 합시다. 먼저 절대적인 가정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 레이어 2의 디파이 앱들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랩비티시나 CBBTC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해서 최소한 이더리움 비트코인 디파이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야 된다. 만약에 랩비티시, TBTC, CBBTC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지 못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낮을 것 같다. 비트코인 레이어 2 위에는 활발한 디파이 생태계가 있어야 된다. 수많은 이더리움 레이어 2들이 있지만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아비트럼, 옵티미즘, 베이스 정도만 살아남는 걸 살펴보면 이러한 점은 더 분명하다. 그래서 비트코인 레이어 2를 개발하는 애들은 기술적인 것도 기술적인 건데 기계 생태계를 잘 꾸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현 시점의 신뢰 가정이 뭐 랩비티시나 CBBTC에 비해서 꿀리지 않는다. 저도 이거는 동의해요. 신뢰 가정은 막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슈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그래서 1억 7,400만 달러 받은 너네 레이어 2들은 뭐 해야 되냐?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이 돈으로
기존 EVM 애플리케이션을 온보딩 하거나 계속 비트코인 레이어 2의 디파이 생태계를 만들어 가라.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투자받은 돈 비트코인 레이어 2 디파이 생태계 활성화에 써라 라는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 VC들은 비트코인 레이어 2 D앱들에 또 초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잘 보는 게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매우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기본 EVM 애플리케이션을 비트코인 레이어 2에 포크 떠가지고 온보딩 하는 거는 딱히 진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예전에는 EVM을 뚫어두면 확장성에 엄청 도움이 돼가지고 D앱들을 빌딩하기 쉽겠다. 개발자들도 이미 EVM 익숙하니까 D앱들을 막 찍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찍어낸 D앱들만 많으니까 그 생태계에 좀 맛있는 D앱들이 없더라고요. 굳이 이 비트코인 레이어 2에서 해야 되나? 그냥 원래 본진 가서 그냥 예치하는 게 더 안전하고 TVL도 높고 좋은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 비유를 했었는데 광주랑 목포 사이에 고속도로가 생기면 목포 사람들이 이제 광주에 가기 편하니까 이거는 목포에 사람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호재다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다리를 놓으면 오히려 목포에 살던 사람들도 광주에 쇼핑하러 가고 광주로 이사 가고 이러면서 목포가 더 작아지는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EVM 애플리케이션을 온보딩 하는 걸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장 큰 아이디어죠. 오디너스랑 BRC20가 나오면서 이제까지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었다면 그게 아니다. 또 다른 투자 내러티브.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또 다른 생산 가능한 자산이다. 비트코인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라는 내러티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현재 75개의 비트코인 레이어 2들 중 3개에서 5개의 플레이어만이 시장의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75개나 되는 비트코인 레이어 2를 사용할 유저들과 유동성, 관심 모두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동성과 수익률을 가장 높게 확보한 애플리케이션은 앞으로 6년 동안 살아남는 유일한 비트코인 레이어 2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인프라 잘 깔고 유동성 확보 전략 잘 짜고 마켓 메이킹 비즈니스 파트너십 잘 맺고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 레이어 2가 다른 비트코인 레이어 2를 이길 수 있는 앞으로 살아남을 3개에서 5개 사이에 비트코인 레이어 2 사이에 편입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있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기술적인 개발보다 잘 뽑고 유동성 많이 확보하고 최대한 많은 투자자들이 우리 비트코인 레이어 2 쓰게 하고 초기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자기네 비트코인 레이어 2로 락인시키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100% 동의합니다. 위에서 보신 대로 이 친구들은 2023년까지 한 2.3% 정도의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레이어 2로 넘어올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 2.3%를 또 75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각자 비트코인 디파이들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트코인 레이어 2 대장주가 살아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 의견을 좀 더 더하자면 저는 비트코인 레이어 2를 투자하실 계획이라면 비트코인 레이어 2 중에 2등, 3등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레이어 2 중에 누가 봐도 얘가 1등이 될 것 같아 라거나 지금은 아닌데 얘가 1등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아 라고 하는 레이어 2에 투자하는 것이 5월 전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유력 비트코인 레이어 2 후보가 1, 2, 3등이 있다면 뭐 1등 50%, 2등 30%, 3등 20%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1등에 90% 투자하고 2등에 10% 투자하고 이런 전략이 저는 훨씬 더 5월 전략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런 프로젝트가 스택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스택스 맥시가 아니라 비트코인 활용 맥시입니다. 저는 이 스택스의 투자 규모나 레거시도 그렇고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 레이어 2로서의 입지도 그렇고 모든 것을 고려해봤을 때 지금 스택스가 이 3명에서 5명 사이의 플레이어로서 가장 유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든 비트코인 1등 후보가 스택스가 아니라 다른 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아마 적극적으로 자산을 옮겨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스택스 버리셨나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 비트코인 레이어 2 시장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않으시고 이 비트코인 레이어 2 시장을 잘 관찰해 나가시다 보면 꼭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굳이 스택스 아닌 얘기를 일부러 더 할 생각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에 그냥 제 생각을 본인의 생각처럼 그리고 뭔가 제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시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냥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내러티브들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네, 어떠셨나요? 저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동의를 엄청 많이 하고요. 다만 이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더리움 디파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요율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그거 한 문장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리포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